안녕하세요. 챕터 10 해외 원조 다시 살펴보기 부분을 맡은 유국현 김인서입니다. 그럼 이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약 2010년까지의 해외 원조 자금 총액이 연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에 대한 통계 자료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20년간 건강 부문에 대한 개발 원조 자금은 55억 달러에서 217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오른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10년간 공적 개발 원조 자금 또한 약 600억 달러에서 130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외 원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원조가 과연 빈곤을 퇴치하고 저개발국 국민들의 삶을 향상하는 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 보다 더 효과적인 해외 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열띤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도 이번 챕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의문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해외 원조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쟁점에 대해 이번 챕터에서는 세계적인 두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와 윌리엄 이스털리의 논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삭스는 그의 저서 The End of Poverty를 통해 최빈국들이 갇혀있는 빈곤의 덫, 그리고 지리적 페널티를 주장하며 저개발국에 대한 해외 원조의 필요성을 멱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윌리엄 이스털리는 그의 저서 The White Man's Burden을 통해 제프리 삭스의 해답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대규모 원조 계획을 빅푸시라고 부르며, 이러한 하향식 계획만으로 사회를 개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원조는 효과가 있다는 낙관론, 그리고 해외 원조는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비관론의 대결로 보일 수 있는 이 논쟁에서 낙관론의 대변인이었던 제프리 삭스의 이론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빈국들이 빈곤으로부터 허덕이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부와 구시대적 문화 때문이라는 기존 관념을 깨고, 제프리 삭스는 크게 2가지 근본적인 원인을 새로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빈곤의 덫, 포버티 트랩이라는 개념입니다. 최빈국들의 문제점은 바로 극심한 빈곤 자체가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너무 빈곤해서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먹고 사는 문제, 생존만을 하기 위해 대부분 또는 전체의 소득을 필요로 하다 보니 미래를 위한 저축,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이는 낮은 수준의 교육, 의료 서비스, 그리고 낮은 생산성을 초래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세이빙 레이트에 대한 표인데, 표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즉 소득이 낮은 나라일수록 생존하는 데 대부분의 소득을 소비해버리기 때문에 저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 수치마저도 제프리 삭스에 따르면 최빈국들은 대부분의 소득을 이제 벌목, 채광 등의 자연 자본을 고갈시키면서 얻기 때문에 실제 표에 제시된 저축률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최빈국들이 빈곤에서 허덕이는 2번째 이유는 바로 지리적 생태적 요인입니다.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티벳 등의 나라를 예로 들며 내륙 지역이거나 높은 산이 많이 있거나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이 없거나 하는 등의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높은 운송비를 부담해야 하며, 나쁜 기후 조건으로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말라리아, 주혈흡충증, 댕기열과 같은 여러가지 질병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제프리 삭스는 심지어 그의 저서에서 미국인들은 북미 대륙의 풍부한 천연 자원, 비옥한 토지, 충분한 강수량 등의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물려받았음을 망각하며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부를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발언을 할 정도로 빈곤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리적 생태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프리 삭스는 해외 원조의 주 역할을 빈곤군이 스스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첫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부국들의 정확한 역할은 원조를 통해 빈곤국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술 및 인프라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부국이 힘을 합쳐 연간 국민 총 생산의 0.54% 수준인 1350억에서 1950억 달러의 해외 원조를 통해 2025년쯤에는 지구상에서 절대 빈곤층이 사라질 것이라는
제프리 삭스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유엔이 현재 권고하고 있는 국민 총소득 대비 공적 개발 원조의 비율은 0.7%입니다. 이렇게 해외 원조를 통해 빈곤이 청산될 것이라는 낙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삭스의 주장과 달리 이스털리는 지난 50년간 엄청난 액수의 대외 원조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이 팽배하는 현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저서 더 화이트 맨스 버든에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약간 더 연한 선은 이제 부국들의 GDP 대비 원조량을 나타낸 선이며 조금 더 진한 선은 그래서 이스털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지난 50년간 최빈국의 성장률은 대외 원조의 증가율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서구가 거대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서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의 시작을 끊으면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제프리 삭스의 기대와 달리 현실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은커녕 경제 성장의 시발점이 만들어지지도 못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나아가 이스털리는 빈곤에 덫은 삭스가 주장한 초기 자본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가 뿌리 깊고 민주주의가 낙후된 나쁜 거버넌스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양자간 공적 개발 원조는 물론 IMF,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간 원조 기관들이 이러한 나쁜 거버넌스의 수원국들을 지원할 때에도 정부를 상대로 원조 자금을 지원했음을 맹렬히 비판하였습니다. 즉 원조의 수혜 대상은 수원국의 정부여야 한다는 기존의 관행에 따라서 엄청난 규모의 원조 자금을 부패한 정부 관료들의 손에 넘겨준 셈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이제 폴 비야 카메룬 대통령이 카메룬에 대한 원조 자금의 무려 41%를 횡령한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털리는 해외 원조 자원은 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간 부문으로 투입되어 빈민들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중심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털리는 해외 원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세계 빈곤 문제에 대한 서구의 전통적 지원이 잘못된 접근 방법을 취했기 때문이며 계획가적 접근에서 탐색가적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스털리는 국제개발 원조에 대한 접근 유형을 이제 계획가와 탐색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원조에 대해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계획가고 대안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사람들은 이제 탐색가입니다. 계획가는 마치 하나의 국가에 실행되는 이제 거시적인 경제 개발 계획처럼 국제 개발의 문제를 접근하지만 탐색가는 원조를 받는 빈곤 지역의 특성과 입장을 고려하여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습니다. 계획가들은 스스로 최빈국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지역적 차이에 무관하게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 적용시킵니다. 반면 탐색가들은 자신들이 사전에 해답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빈곤층이 원하는 것을 주목하여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려고 모색합니다. 그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말로 계획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탐색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낸다입니다. 방글라시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을 성공시킨 무함마드 유누스가 바로 이 탐색가의 좋은 사례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나 방글라데시의 다카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벤더빌트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다시 귀국한 그는 방글라데시 치타 공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되었으나 국민 대부분이 빈곤에 시달리는 현실 속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 고뇌하였습니다. 20여 달러가 없어 고리 대금업자의 횡포에 시달리는 인근 주민들에게 자신의 돈을 직접 빌려주었고 이것이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인 마이크로 크레딧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비로 빈민들에게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다가 은행에서 자신이 대출을 직접 받아서 빈민들에게 소액대출을 하는 그라민 은행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500여 가구를 절대 빈곤에서 구제하였고 이 성공에 고무되어 그라민 은행은 법인으로 설립하였습니다.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담보 대출이었으나 회수율이 99%에 육박하여 그라민 은행은 1993년 이후 흑자로 전환하였고 대출받은 600만 명의 58%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무함마드 유누스는 빈곤 퇴치의 공로를 인정받아 자신이 총재로 있는 그라민 은행과 함께 2006년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삭스와 이스털리의 논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의 논쟁을 단순히 해외 원조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양극화된 논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의 논쟁을 통해서 해외 원조는 어떻게 해서 효과를 보이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해외 원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원조가 어떻게 성장을 이끌어내는지 그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을 통해 자원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원조가 어떻게 성장을 이끌어내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기존에 있던 사업기획 수행 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그중 하나가 바로 무작위 대조 기법을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의 과학적 성과 측정입니다. 이제 여기서 무작위 대조 기법은 흔히 이제 어떤 치료법이 어떤 병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그 의학적 임상 연구에서 자주 쓰이는 기법으로 처치를 받은 실험군과 그리고 처치를 받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하여서 처치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무작위 대조 기법의 예시로 이제 예를 들어서 고혈압에 대한 신약을 개발했을 때 신약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혈압 환자들을 두 집단의 무작위로 배정하여서 한 집단은 신약을 투여하고 다른 한 집단은 위약 또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약을 투여하여 혈압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두 집단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국제 개발 협력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성과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이 힘들다는 점인데, 이제 무작위 대조 기법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량화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유사한 조건의 두 집단을 사업 초기에 세팅함으로써 다른 요인들은 배제한 채 실행한 사업만이 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MIT 산하의 빈곤 행동 실험실 J8 연구소는 2003년 설립된 이후 2014년까지 60여 개 국가에서 2,610건의 RCT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케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구충제 보급 사업의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실험 결과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녹색 그래프는 이제 구충제 보급 사업을 진행한 학교이고, 주황색 그래프는 구충제 보급을 하지 않은 학교인데요. 이제 구충제 보급 사업을 진행한 학교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학교보다 출석률도 더 뛰어났고, 추적 관찰 결과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소득도 약 2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해외 원조 사업들이 무작위 대조 기법을 통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케냐에서 진행된 구충제 보급 사업처럼 효과가 이미 증명된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논의된 방안이 바로 동반 접근 어컴패니먼트 어프로치라는 개념입니다. 이에 대해 민서님께서 발표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그럼 저는 화면 공유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동반 접근의 8가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무래도 어떻게 원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룬 원리들이라서 사실 다소 추상적일 수 있지만 잘 들어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 3가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동반 접근의 8가지 원리에서 가장 중시하는 목표이자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있는 거 보시면 융통성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융통성이라는 것, 어떤 특정 원조가 이 나라에서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건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그 나라의 문화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상황에 가장 맞는 최대한 나라에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그런 원조를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IT 지진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해서 그것이 인도네시아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원조를 똑같이 사용한다고 그것이 효과적일 거라는 보장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올바르고 또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가장 올바른 원조의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patience,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원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자연재해나 특정 사태가, 국가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원조를 바로 해준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효과가 직접적으로 그것도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것의 효율성을 진단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 그래서 인내심과 참을성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또 진단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하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헌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그것에 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커미트멘트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동반 접근의 8가지 원리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었을 때 여기 밑에 보이는 글로벌 헬스 국제 보건이 실현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첫 번째 동반 접근의 원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원조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좀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입지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관에 원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관에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밑에 보면은 사기업, 사적 단체나 시민 단체일 수도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단체나 아니면 그것이 정부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의 원조 대상 중에서 어떠한 기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NGO 단체에 그냥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NGO 단체에 직접 물품을 전달하는 그런 차원의 원조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게 원조를 준다고 하면 경우에는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가지고 원래 진행해야 하는 일을 원조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이 원조를 진행해야 할 것인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원조를 진행할 때 그냥 이 현지 외부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가 단체나 국가적 기업 이런 데서 진행하는 원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냥 돈만 지원해주고 현지 자체에서 인력을 충당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게끔 할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원조 유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일부만 다룬 것이고 사실 원조를 진행함에 있어서 매번 고민의 순간들이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여기 예로 든 거 두 가지는 가장 큰 단위에서 생각해야 하는 고민점이고 이외에도 물질적으로 부족한 분들이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자신들에게 도움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기관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국가적 차원에서도 진행되는 원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는 해외 원조의 실패 사례, 그리고 오른쪽에는 성공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2010년에 일어났던 IT 지진에서는 정말 대규모의 지진이었고 사상자 및 부상자도 굉장히 많았고 이에 따라서 여러 국가나 단체들에서 정말 원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워낙 막대한 양의 자산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복구 작업에 효과적인 원조였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내부 사정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선 정말 막대한 자산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자체에 전달되었던 그 자산은 2%밖에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사람을 살리는 일이나 물품 전달 그리고 식량 전달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면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진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복구 작업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들이나 도로, 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파괴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자체에게 간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 차원으로 봤을 때는 실패 사례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거와 같이 이 동반 접근의 8가지의 원리에서는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 복구 작업이나 아니면 도움 또 효율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보다는 복구 작업과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원조가 필요한데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에게 좀 더 많은 원조가 전달되어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이 나라의 경우에는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지금은 엄청 건물도 많고 그냥 사람이 딱 살기에 좋아 보이는 환경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에 많은 양의 원조가 전달이 되었고 따라서 그 국가 차원에서 그것을 분배하여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필요한 그런 국가 기반 시설 같은 것을 만드는데도 자산을 많이 사용할 수 있었고 반대로 또 사적 기업이나 NGO 단체에도 정부에서 그것을 분배해 줬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딱 필요한 곳에 그 자본이 쓰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것은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원조의 효과를 진단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어토노미나 베이직 웰비잉에 대해서 다룬 것을 보면 이 원조가 빠지고 났을 때 나중에도 국가 자체에서 자생을 할 수 있으려면 일자리 창출이 어토노미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자체에서의 그런 어느 정도의 생산과 공급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원조가 빠진 후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이직 웰비잉은 그냥 사람들 자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도 일자리 창출은 중요하고 수입을 가진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화살표에 보이는 세 가지는 그 현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게 됐을 때 얻게 되는 세 가지 가치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이 일자리를 가지고 뭔가 수익을 내고 나라의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점도 자신의 자존감이나 또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가치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 부분을 보시면 기술적인 발전에도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일단 자신의 일이 있어야 그 부분에서 뭔가 헌신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많이 일하는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 옛날 6.25 이후 많은 기술과 연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과 같은 기업이 많이 우리나라에 엄청 막대한 자본을 가져다 주듯이 이렇게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만 실제로 원조가 빠진 후에도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 이 부분의 주장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원조를 진행할 때 물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들, 재료, 그리고 또 충당해야 하는 인력을 현지에서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기 나와 있는 RUFT를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산모와 아기의 그런 건강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인식되는 그런 물품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처음에 딱 태어나자마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식량 보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한 패킷만큼이 이만큼의 영양분을 낼 수 있어서 굉장히 꼭 필요한 영양소는 다 채우고 있어서 기아로 굶어 죽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로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인성 질병이 많이 발병하는데 그 이유가 물로 전염되는데 이 물이 깨끗하지 않고 오염되었고 정수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물을 넣지 않아도 바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량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품을 보급할 때 이것을 해외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자체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나라 자체의 자원을 사용하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그 나라 자체에서 충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아까 앞서 말했던 원리 중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이 나라 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RUFT가 가장 대표적인 이 원리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 기반 시설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협력을 하라는 원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실무적인 부분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이 세 가지 내용을 보시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사람을 고용하는 일에 있어서 투명하게 고용과 해고 절차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원조 이후의 과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정부 자체에서 계속해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고 또 사람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절차를 만들려면 고용하고 해고하는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만 그 절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꼽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 그리고 잘한 점, 또 그것 때문에 개선할 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리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또 선진국들에서 진행하는 그런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현지 사람들이 많이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이 이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나 그냥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도 처음 신입사원을 뽑자마자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육을 진행하듯이 그 현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현지 스태프들에 대해서도 이런 트레이닝 프로그램 같은 걸 마련을 해서 연수나 교육을 시켜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을 교육하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교육하고 이렇게 그것이 계속 대물림돼서 그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리입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협력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직접적인 현금, 캐시를 좀 물질적으로 부족한 분들에게 드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제가 예시로 든 걸 보면 이것도 컨디셔널 캐시 트랜스퍼 프로그램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것은 이집트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엄청 많이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차원의 원조를 진행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돈이 가지 않으면 현재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렉시비티, 그 융통성을 따져서 어떤 나라에는 직접 이렇게 빈곤층에게 캐시를 제공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뭐 그냥 추상적인 차원의 그냥 원조만 진행해도, 그러니까 그냥 교육 같은 차원의 원조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는 물론 융통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빈곤층에게 그냥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실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까지 실용적인 차원의 원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냥 실질적으로 아예 대놓고 그냥 캐시를 주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구나. 또 이렇게 이집트에서처럼 성공 사례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좀 다양한 형태의 원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non-state NGO 단체 같은 그런 단체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원리인데요. 저는 사실 NGO가 그 원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하나 처음에는 이해를 잘 하지 못했었는데, 여기 IT의 사례를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IT의 그 인구가 1098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만 10,000개가 넘는 NGO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다 보이시는 게 이 빨간색 점들이 이 NGO 단체를 표시해 놓은 건데,
NGO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게 느껴지는 그런 국가들이 있고, 또 그 NGO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다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은 NGO가 있거나 아니면 그 단체에서 진행하는 일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것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지지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원리에서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좀 중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NGO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각각의 계층에 따라서 정말 딱 맞는 기준, 그리고 이 나라에 따라서 아까 이 플렉시비티와도 연관이 되는 건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잘 판단을 해서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어떠한 형태의 원조를 해야 할지를 잘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중시하는 것이 두 가지, 여기 제가 정리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형평성을 잘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아무리 뭐 빈곤 국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류층은 있게 마련이고, 또 거기에 또 굉장히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최하위층 빈곤층도 있게 마련이니까, 두 가지 층에 대한 원조를 어떻게 딱 분배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우리가 얼만큼의 원조를 줘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 그리고 원조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이 될 것이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설정할 때는 충분히 많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가 자신들이 정한 그 기준대로 그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 부분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울 때도 형평성이 물론 중요하고,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형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퀴티라는 가치를 항상 잊지 않고 원조에 임할 때 항상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빈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원조를 사실 진행할 때는 어떤 사람들부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과연 부유한 층이고 어떤 층이 빈곤층인지를 판단하는 것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유층이라도 뭐 교육 차원에서는 빈곤한 층이 있을 수 있고, 빈곤층이어도 다른 부분에서는 부유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경제적인 위치로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부분에서는 이 8가지 원리는 다 대체로 최대 효율을 추구하기 위한 원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나라가 결론적으로 자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도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로는 장기적 관점을 가장 중시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NGO와 정부를 어느 정도 균형에 맞춰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원조가 제공되는 대상을 NGO로 할 것인지 정부로 할 것인지를 또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이것은 그 나라의 사태의 성격이나 아니면 그 나라의 문화, 그리고 현재 정부의 능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자생력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원조가 진행되든 간에 항상 가 되어야 하고 항상 지켜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화면 공유를 끄고 아까 앞서 발표에 대한 요약을 진행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 파트에 대해서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해외 원조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제프리 삭스의 낙관론과 그리고 윌리엄 이스털리의 비관론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삭스는 이제 빈곤의 덫, 지리적, 생태적 요인을 근거로 들며 해외 원조 증가의 필요성과 역할을 제시했고, 이스털리는 이제 빈곤의 덫은 나쁜 거버넌스에서 비롯되며 탐색가적 접근으로의 원조 방식 변화의 필요성을 욕설하였습니다. 해외 원조가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 면밀히 조사하는 방법으로 무작위 대조 기법이 소개되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동반 접근 8가지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챕터에 나왔던 통계 자료들이 책 출판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최근 통계 자료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건강을 위한 공적 개발 원조는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이제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증가하지 않고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이제 공적 개발 원조 총액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2016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소폭 감소하는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은 공적 개발 원조 총액이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7년 이후로 난민 수용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고 그에 따른 난민 승인률이 감소하여 공여국 내 난민 비용이 감소했으며 2018년이 되면서 이제 미국, 일본의 원조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2017년에 취임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두 자료는 공적 개발 원조 지출을 나라별로 분류한 자료입니다. OECD의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 원조 위원회는 OECD 회원국들의 원조 현황을 파악하고 상호 검토하며 공통의 원조 규범과 기준을 만들어내는 기구입니다. 현재 회원국은 총 30개국이고 한국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8년 OECD DAC 회원국들의 원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왼쪽 그래프는 2018년 총 원조 액수를 분류한 그래프입니다. 총 원조 액수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1,530억 달러이며 왼쪽에 이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순으로 원조액이 높습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한국의 원조액은 23억 5천만 달러, 약 2조 8천억 원으로 OECD DAC 회원국 중 15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국가별 국민 총소득 대비 공적 개발 원조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OECD DAC 회원국의 이제 국민 총소득 대비 공적 개발 원조 비율은 평균 0.31%입니다. 유엔에서는 국민 총소득의 0.7%를 공적 개발 원조에 지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권고사항 0.7% 이상을 이행한 국가는 왼쪽에서부터 스웨덴,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5개국입니다. 파란색 화살표의 미국을 보시면 이제 왼쪽 그래프에 공적 개발 원조 총액으로 봤을 땐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국민 총소득별 비율로 봤을 땐 0.17%로 상대적으로 다른 회원국들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0.1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장 해외 원조 다시 살펴보기였고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